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새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하게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좀 보셔야 될 여러 좀 종목들, 업황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잘 시청해 주시면은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시장 상황이 조금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1분기에 이벤트가 좀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2기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국내에서도 여러 이제 업황들과 종목들이 그에 따른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큰 틀은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점은 현 시점 이제 반등 가능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테마주들이 있겠죠. 그에 따른 좀 내용들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겠죠. 대형주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혼다 닛산의 합병 이슈도 있겠고요. 삼성전자, HBM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여러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즘 가장 조금 좀 불안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시간이 되면은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셔야 될 게 가장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기를 짧게나마 같이 한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있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핵심은 잘 아시는 HBM이 너무나도 현재로서는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너도 나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테마 업종들이 다 하나씩 붙어 있겠죠. 뭐가 붙어 있을까요? 유리기판이 붙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CXL 붙어 있을 수 있겠고, 여기 HM 관련주들 막 쭉쭉 붙어 있고, 등등도 많습니다. 그렇죠?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나요? 액침 냉각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이슈들이 줄지어 쭈루룩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가져야 되는데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그 우려감이 크실 것도 같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쪽에서의 뭡니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요? 딱히 삼성과 하이닉스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여러 다툼건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아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아주 현저하게 낮습니다. 오히려 현재 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은 0.8배의 PBR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전체 시장을 코스피든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트럼프의 2기가 시작되는 1월 말 요때의 정책 이슈겠죠. 이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식을 안 하신다면은 가상화폐가 가장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고 주식을 하면서 2차전지주들이 많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IRA 법안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 2차전지주들의 방향성도 갈리겠죠. 복잡합니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얘기도 많죠. 일론 머스크가 미국 대통령이냐? 이런 말도 있고 많습니다만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은 보조금 영향 이거 리스크 없다. 오히려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저는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거.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떤 대기업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3법 개정. 이게 아마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외인들의
어떻게 해요? 물밀듯이 많은 수급이 다시 한번 이게 개정이 되면서 저평가 매력도가 들어와 주면서 이슈가 되면서 수급이 쫙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인들의 수급 상황은 조금 많이 답답한 거는 사실이에요. 계속된 이런 이제 매도세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매도세 흐름 자체가 이제 슬슬 멈추지 않을까라는 거죠. 내년부터. 근데 우선 외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지만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1월 20일 트럼프 2기의 시작에 맞춰서 한두 달 안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 사인 갈겨주겠죠?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영향을 주는지는 체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월과 3월 1분기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급하게 대응하시면은 현재 안 됩니다. 천천히 대응하시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올 여름부터 강조드렸었던 현금 확보를 50% 이상은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라고 제가 누누이 떠들고 왔잖아요. 네. 요거가 쓸 시기가 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25년 2분기부터는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시장은 사실 가상화폐가 굉장히 핫하고 뜨겁습니다. 물론 이제 100K, 10만 불 도달했다가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입김이 가장 셉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팩트죠. 자, 그러면 대통령 이게 시작되는 1월 20일 이후부터 해서는 입김이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2월 FOMC에서의 파월 의장이 바로 기자가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갑자기 또 가상화폐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가상화폐가 급락을 하기도 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 이후부터는 조금 입김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뭘까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진정세, 안정세 약간 조용해지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예요. 근데 조금 걱정인 게 뭐냐면 미국 증시, 뉴욕 증시의 흐름은 너무나 강하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트럼프는 지금 자기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한 미국,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와 손을 잡고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뭔가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성을 갖고서 갈 수밖에 없는 그 미국 내에 있는 회사한테 이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 전 세계 자금들은 미국으로 몰리게 되는 거고 그런 그림을 따라서 갈 거지만은 자연스럽게 요 현금을 쓰는 2분기가 딱 되면서 요때쯤 해서 저는 올해 상반기 25년 상반기 안으로는 상법 개정안 이슈가 되면서 외인들이 들어올 거다. 그게 아마 저는 2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뭐예요? 현금 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필연적으로라도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주시고 2분기부터 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차근차근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는 뭐합니까? 현금에 대한 부분 이제 어떻게 쓸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우선 박아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올해 25년도의 그 국내 증시는요, 상저하고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도 맞다고 봐요. 왜 상반기는 왜 조심해야 됩니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FOMC가 생각보다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별로잖아. 그렇죠? 상반기까지 해서 좀 많이 내릴 줄 알았는데 이게 이거잖아요. 별로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거를 기억하고 대응하셔야 돼서 딱 2분기가 가장 주식하기에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기다려보시고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보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적인 분할 매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계속 언제 계속 매수하라 말씀드려요. 내년, 죄송해요. 자꾸. 자, 25년 2분기까지는 뭐예요? 아주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결국 2분기가 되기 전에 HBM 이슈로서 삼성도 그렇지만 한인 이슈도 그렇지만 바람은 다시 불 겁니다. 그에 따라 이슈화되고 관련주들은 올라갈 거고 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유리기판, 뭐 CXL 관련 등등의 종목들은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짧게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많이 걱정이신 게 이제 자동차이실 것 같아요. 사실 현대차를 보면 우선은 차트 흐름은 이래요. 자, 요렇게 요게 이제 최근에 22년 말 23년부터 해서 24 이렇게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요. 추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하단 자리가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직선 라인에 딱 걸칠 필요는 없고요. 이 추세적으로 근처의 흐름에서 라인을 근처에 잘 맞다준다면 이게 추세적인 하단에 뭐예요? 인식 자리, 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간 자리가 현재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나와주는 건데 추가적으로 라인들 몇 개를 제가 좀 선을 긋고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라인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행한 라인을 제가 2개 정도만 더 만들 거고요. 약 얼추입니다. 우선은 여기 고점에 하나 맞출 거고요. 그리고 한 라인은 올려줄 건데 약 어떻게 올릴 거냐면 여기에 여기 공간은 비슷하게 제가 형성을 할 거예요. 약 이 정도가 되겠죠? 얼추?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박스 하나 그으면 됩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비슷한 공간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차트 대응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차트의 룰을 항상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형성이 됐어요. 첫 번째는 몰라. 두 번째 돌리면 그때부터 바닥이 나온 거지. 세 번째 체크가 됐고 네 번째 이 그림 나오죠. 여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되겠죠. 이 자리도 그렇지만 세 번째도 그리고 첫 고점이 나왔어. 밀려 내려왔잖아요. 다음 고점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단 자리 잡고요. 평행하게 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올립니다. 여기 자리다. 그러면은 여기 자리가 2차 저항 자리가 됩니다.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 자리가 되고 또 하나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파할 경우를 예측해서 공간을 비슷한 규모로 설정을 평행한 라인 설정해 주면은 여기가 거의 꼭지 자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 자리가 약간 뭐예요? 매도해야 될 돌파가 크게 안 나올 경우에 매도해야 될 그런 자리였어요. 가다가 꺾여도 마찬가지 자리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리 중단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 포인트들이 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왔다 갔다 하지만 힘겹게 싸우는 그런 자리가 돼요. 여기까지 왔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뭐냐면 현대차가 뭐 회사 정책 이슈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는 라인도 중요하지만 우선 얘가 작게나마 이런 W자 패턴을 그리고 있거든요. 여기 고점의 돌파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고점이 한 23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안정적인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 23만 원 조금 안 되는 구간으로 올려 세우기 시작하면서 여기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는데 왜 의미가 되냐면 여기 저점 자리가 두 개가 보이죠? 여기에 얼추 라인이 여기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죠?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돌파가 나오기 시작해서 23만 원 안착하잖아요. 다음에 여기 자리가 새로운 박스가 완성이 돼요. 요 돌파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26만 원대 정도가 돼요. 여기가.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현대차 그룹의 여러 정책들과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충분히 좀 가능한 자리고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의 저평가 매력도가 단연 으뜸입니다. 그렇죠? 기아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승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사실 이 라인을 깨지 않는 이상 깬다면 오히려 매수 자리고요. 현재 자리는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될 자리가 맞고 23만 원 돌파가 나온다면 더더욱 대응을 빨리 하셔야 되고 자연스럽게 26만 원대까지 흐름을 탈 거다. 여기서부터 해서 한 번 더 갈지 여부가 결정. 26만 원 돌파만 자연스럽게 나와준다면은 여기 30만 원 돌파도 일이 아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자동차 라인들도 저평가 매력도가 너무나 큽니다.
특히나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의 흐름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라는 점을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요즘 뭐 보면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삼천당 제약 흐름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히나 삼성과 셀트리온 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쪽이랑.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우선 100만 원 돌파가 나왔어요. 누누이 얘기 드렸었던 이 박스의 돌파가 나왔죠. 제가 말하는 박스는 바로 이 박스. 굉장히 오랜 수년 동안 말씀드려 왔었던 그런 자리예요. 70만 원 이탈은 절대 오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지면 매수하셔야 됩니다. 진짜 안 줍니다. 사실 80만 원 아래 자리부터 계속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신고가 돌파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강조를 드려왔었고 그 돌파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돌파가 되게 중요했어요. 나름 박스권 돌파가.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110만 원대까지 상승을 준 다음에 약간 좀 꺾여 내려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요. 라인을 좀 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고점 자리를 한번 라인을 좀 그어보고 생각해 보자면은 이런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바로 전고점이에요. 저 끝에 100만 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윗꼬리는 잘라내고요. 그 100만 원 이탈이 나왔지만은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본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상승을 돌파 시도 나왔다가 깨져 내려왔지만 나름의 밑꼬리도 좀 보이고요. 돌려 세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100만 원 돌파가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무조건 차트만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업황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트럼프 출범합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합니다. 트럼프 2.0 출범해요. 근데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의 생물보안법 이슈 등등에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의 트럼프 쪽에서의 정책 방향성이 국내 증시, 특히나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종에 악영향을 줄까요? 중국은 주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쟁거리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될 게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얘기 출범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의 바람은 일어날 겁니다. 뭐 유한양행,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이전에 삼성바이오만 거론되고 사실 유한양행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지가 1, 2년,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다 이쪽이었잖아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었잖아요.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매출 규모가 올라오고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제약바이오라고 얘기하긴 애매합니다. 그냥 제조업이 되죠.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정책상의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호재가 많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도 그렇지만은 상승을 줄 거다. 거기에 저평가 매력도 자체가 같이 붙어서 나와주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상승을 준다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셀트리온으로 넘어가 보죠. 예전에는 뭐 램시마 이슈를 통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지만 셀트리온은 현재 추이에서 보자면은 좀 많이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박스에 좀 많이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게 나름의 뭐 거의 뭐 큰 박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가격적으로는 19만 원 정도를 중반 가격으로 두고 볼 수 있는 가격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잘 가지를 못해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무너졌던 건 사실이에요. 셀트리온의 실적 상황을 보자면 그렇게 잘 나오던 이익 부분, 영업이익 21년도, 22년, 23년 정말 좋았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살짝 죽었어요. 그러니까 경영 위기를 회사 위기를 느끼셨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님 다시 한번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구조인데 이 부분들이 올해는 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매출 확대에 상당히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들이 기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 이익품 확대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셀트리온도 현재 이 구간대에 멈춰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전에 큰 상승을 줬었던 17년, 18년 초 그리고 20년대 이때 마찬가지의 상황처럼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큰 차트에서 보자면은 나름의 이런 바닥자리 큰 그림 자체는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 바닥 흐름도 자체도요. 여기가 나름의 이런 바닥자리 형성은 되어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흐름상으로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1년 정도의 행보 기간을 거쳤지만은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SK바이오 마찬가지지만 올해 1월 달에 트럼프 2기 출범과 맞춰서 강한 상승의 드라이브를 한 2분기나 아니면 3분기부터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면 2차 전지 업종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합니다. LG 엔솔도 지금 너무 힘이 없으니까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는 에코프로 라인들도 같이 좀 보자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현실적인 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빠지고 멈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제 심리적인 것에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 2.0 출발하고 IRA 법안 관련해서 보조금 축소는 뭐든 간에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냥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만을 가지고도 주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었고요. 근데 요 정책이 결정이 딱 되고 도장을 딱 사인을 촥 휘갈겨 주신다면은 그때가 한 번의 출렁임은 있겠지만은 바닥 인식은 될 겁니다. 강력한 바닥 인식이 될 거라서 그게 아마 이제 1월 말, 2월 이때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실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은 몇 년 전 시장에서도 작년 시장에도 그렇지만은 2024년 하반기부터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트럼프 2.0에서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IRA 법안의 축소 및 폐기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전 세계 1등은 중국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인 부분도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원체 너무 싼 가격으로 많이 어떻게 합니까?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납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세를 미국에서 열심히 빵빵 이제 때린다는 건데 그래도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볼까요? 중국의 내수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를 제외하고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1등이 중국입니다. 중국 내수로 판매되는 전기차를 제외하고도 그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견제한다고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구조도 있어서 참 어려운 시장이다. 이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조금 회복이 되거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으로 많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고 들고 계시고 할 건데 우선 기대는 IRA 법안 자체 결정, 가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주가의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솔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회사들과 수주 모멘텀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가의 방향성이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지없이 힘이 좀 빠져 있는 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라 더더욱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전 세계 모든 돈은 미국으로 몰리니까 어느 정도냐고 하면 애플 한 종목 시가총액이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시장보다 많고요. 독일의 시가총액도 현재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 하나가 독일 전체 시가총액. 독일도 나름 굉장히 큰 회사인데, 큰 나라인데.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다 일로 보나 미국으로 다 몰려. 근데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 보면은 거의 다 우리나라, 뭐 중국, 뭐 일본, 뭐 거의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또 완전 껴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상법 개정안 이슈 자체가 좀 이슈가 되면서 잘 넘어간다면은 잘 된다면은 외인 입장에서는 좀 대규모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국내 시장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바스켓 매수라고 하죠. 펀드라고 얘기를 할까요? 수많은 자금들이 쌓여 들어오면서 살 종목을 찾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그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몰라요. 뭐 내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이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25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 2차 전지 주들이 이슈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 이제 수급 상황적인 부분들에서 리스크적인 요인들은 많다. 그래서 25년 2분기 때부터 해서 바닥을 찍고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추이는 좀 더 보고 천천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하지만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 이제 이슈들도 있고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 재건 이슈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두산그룹주들은 다른 이제 회사들과 방역수가 약간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로봇도 그렇고, 뭐 에너빌리티 쪽 그렇고, 그렇죠? 뭐 두산그룹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향후에 나올 게 좀 더 많습니다. 사실 HBM 쪽의 IT 쪽도 괜찮고, 그 다음에 두산그룹에서 취하는 이런 모션들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업종 가운데 하나의 그룹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쪽은 조금 답답하죠.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개인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피하셔야 될 그런 종목 얘기를 많이 드려요. 예를 들면은 저는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한국전력. 네. 개인들이 투자하면은 절대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보면은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차트를 월봉으로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30년도 더 된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30년이 넘은 월봉 차트입니다. 이거 변동성 자체가요 최저점 2만 원부터 해서 6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사두면은 야 6만 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10년 걸립니다. 안 돼. 자, 요게 이제 그렇고 배당 때문에 그래도 안 돼. 예, 안 되고 LG전자도 차트를 쫙 펼쳐보자면은 보세요. 얘들은 사실 주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저는 볼 때. LG전자도요. 뭐 코로나 때 이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얘 보이시나요? 이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20년 넘도록 갇혀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랑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다르지. 삼성전자 이거 보세요. 이거 20년 넘게. 아까 LG전자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에요. 얘는 저기 멀리 현재 이 수성주가 기준으로 650원이었었어요. 98년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LG 그룹주들도 뭐 좋긴 하겠지만은 이전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아이폰 이슈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막 나오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전혀 아니죠. LG 디플만 보더라도요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큰 대형성 뭐 숫자 나고 좋긴 하지만 주가의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지는 전혀 않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오너의 성향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대자동차 쪽은 그렇지는 않고 흐름을 잘 타는 H도 마찬가지고 현대그룹 다른 그룹들도 있지만은 그쪽 그룹들은 주가에 관심이 좀 있다. 삼성도 국민주의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그렇지만은 관심을 잘 주지만 뭐 LG 쪽이나 LG는 특히나 요거는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관심이 없는 그래서 LG가 붙은 회사들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회사는 좋지만 주가에 대한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는 회사들이라 가능한 한 투자를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금리를 FOMC에서 아주 여러 차례 25년도 때 인하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12월에 아니야. 그렇죠? 아니란 말이야. 근데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식이 뭐 떨어진다고 하고 인하를 하면 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이거는 그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의 이런 지표들의 움직이는 방향성 자체가 100년 넘게 이어져 왔던 것을 다 엎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복합적인 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요거는 참고하셔야 되고 그냥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금리 인하했는데 거꾸로 갈 수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떠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사실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이게 코인의 등장 이후부터 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일전에 코인은 뉴욕 증시나 나스닥, 경제의 지표들 이런 것들과 디커플링 현상을 많이 보였었어요. 다르게 움직였다고요. 대체 자산으로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금처럼. 근데 지금은 또 커플링이야. 나스닥의 움직임이라든가 지표의 움직임이 좋게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급등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란 거죠. 참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알고는 계시면 좋을 테니 이럴 수 있다. 하지만 경제 방향성에 따라서 사람들과 뭐 기자분들과 경제위원들은 그냥 이런 거를 조합해서 말만 할 뿐이다. 지금은 그런 혼돈의 시장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이 떨어져?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약세 신호가 왔으니까 인하를 해가지고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 효과의 한계는 있거든요. 왜? 바로 이런 거죠. FOMC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어. 분명히 해. 근데 횟수를 4번 한다고 했다가 2번 한대. 기분 나빠. 주가 쫙.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냥 좀 천천히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반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안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 우리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 은행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출 이자가 적게 나가고 약간 기대감 자체가 있는데 요만큼 떨어지면은 은행이 이렇게 안 내릴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막 별 복잡한 생각을 좀 다. 그리고 또 왜? 인하한다면 좋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래요. 또 금리가 내려가니까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려왔잖아요. FOMC에서는. 이게 다시 우려가 되는 거야. 물가가 다시 또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그냥 걱정만 앞서는 거야. 자, 넘어가서. 무슨 얘기 또 드릴까? 이거. 그럼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식이 올라가나? 뭐 때문에요? 대출 비용 감소해. 소비가 또 증가된대. 그리고 이게 뭐예요? 대체 투자 수익률, 채권 같은 경우 투자를 하잖아요. 국채가 떨어지잖아요, 수익률 자체가. 그러면서 뭐예요? 이 투자 못하겠다 해서 어디로 가요? 주식으로 이동하는 그런 비율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가상화폐로 가겠지만, 그죠? 또 금리 인하하면은 비용이 줄어드니까 기업의 이익 부분이 증가하는 거.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 포인트들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냥 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두시면 돼요. 어차피 경제학자들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부터 또 다시 지금은 뭐예요? 가상화폐의 아주 엄청난 시장에 주는 파급력 효과 때문에
경제 이론들 자체가 상당히 어긋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큰 틀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방향성에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오히려 지금 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게 좌지우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뭐 오른다 내린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의 내용들이나 오른다고 해서 내용들 자체가 많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은 굳이 귀담아 들으셔야겠지만은 신경 쓰고 보실 거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시장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 움직이는지, 그렇죠? 올해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안 등등에서 방향성, 계엄의 방향성, 이런 거 정책의 정치인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향방은 바뀔 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증시를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느냐에 따른 부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떤 정치인이 먼저 어디든 손을 잡고 끌어주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은 여든 야든 뭐가 됐던 우리 국민들은 좋아하겠죠. 그런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게 이제 올해 시장에 25년 시장에서 꼭 보셔야 될 테마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해서 여러 테마들을 준비를 좀 했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유리기판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유리기판, 뭐 CXL, 그다음에 송배전, 뭐 화장품, 뭐 그다음에 액침 냉각 이렇게 저는 이제 크게 5개를 보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추후에 시간이 되면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이 정도 몇 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종목들을 하나씩 볼 건데요. 유리기판의 핵심적인 뭐 종목 대형 쪽으로 보자면은 삼성전기, SKC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따라 들어가실 게 주성이나 이오테크인데 이쪽은 사실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은 몇 가지씩 있죠. SKC, 필옵틱스, 그렇죠? 뭐 HB테크나 캠트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움직임 변동성 자체가 좀 많이 나오는 거는 필옵틱스나 HB테크, 뭐 캠트, IC캠도 움직이긴 하지만 얘들은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4개는. 이 정도가 조금 이슈에 따라서 확 움직입니다. 자, 근데 책이 순행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새로운 그래픽 카드, 새로운 칩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방식 자체가 점차 이제 전부 다 물속에 넣어가지고 작동이 되는 순행식 액침 냉각 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실 유리기판이 필수적이기도 하고 거기에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삼성, 공조 등등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GST 등등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근데 이 종목들 중에 몇 가지, 이 3개를 가지고 차트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SKC, 필옵틱스 등등에서. 자, 보면 SKC 같은 경우도 주가의 바다 포인트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약간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 추세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자리가 형성이 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매번 그 말씀드리는 이 하단의 중요성. 요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라인을 하나 더 그어보죠. 자, 어떤 식이냐면요. 주가가 좀 방향을 잡고 움직일 때 상단 라인을 꼭 보셔야 돼요. 이런 식이거든요. 큰 틀에서 차트의 움직임이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요. 바닥 체킹은 됐지만 다음에 고점은 어디일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고점까지, 전저점까지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 라인이냐, 여기냐 얘기를 하지만 보통은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윗 상단의 연결이에요. 그러면 공간상으로는 현재 이 구간 자체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SKC는 우선은 현 상황에서는 급하게 매수할 자리는 아니지만 조정시마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상단 자리를 한번 기억을 하시고서 돌파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은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으니
트레이딩 상으로의 대응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라는 겁니다.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한두 달 정도, 세 달 정도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필옵틱스 볼게요.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쫙 펼쳐보자면은 이런 차트예요. 뭐 많이 갈까 말까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잘 보시면요. 얘는 이렇게 쌍바닥, 쓰리바닥일까요? 바닥이 좀 형성된 상태이고 고점 라인이 이런 식이겠죠. 얼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인데 이게 나름의 조금 완성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근데 조금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닥은 이래. 하나, 둘, 셋. 돌파 나오면서 있었고 고점이 여기 얼추 라인을 보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자면은 요 상단 라인을 어떻게 약간 타고 있어요.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라인을 타고 있어요. 확대해 볼게요. 여기를. 자, 보시면 타고 있어요. 깨지만 않고 얘가 돌리면서 가는 그림만 나와준다면 어떻게 해요? 한번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만약에 깨지고 내려오면 이게 밑으로 쭉 다시 한번 꺾여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약간 고민이 되긴 해. 하지만 중요한 기로에 있는 종목은 맞기 때문에 얘가 돌리면서 가버리면은 많이 갈 수도 있겠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선 유리기판 짧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보면 송배전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송배전 3대장 뭡니까? 누구예요? 우선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이제 3대장입니다. 이 애들 있고 뭐 좀 가볍게 잘 움직인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애들 보면 산전기도 상장 얼마 잘 가고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3대장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송배전 쪽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실적이 어때요? 그냥 내년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완벽한 그런 분기 실적들을 이제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분기. 근데 보면은 얘가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 실적이 개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5년. 언제? 26년. 많게 27년까지의 수주 모멘텀들은 다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차례 레벨업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딱 집권하고 나서 정책 모멘텀으로 뭐예요? 전력망, 그거 무조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싹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후된 전력망 교체부터 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다 수주가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재룡전기나 재룡산업이나 바닥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 거리가 있지만 그 포트상으로는 LS가 됐던 HD 현대일렉이 됐던 효성중공업이 됐던 이 종목들은 그래도 포트에 좀 편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응하신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20%에 30%를 담아요. 30%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지. 뭐든 좋습니다. 다만 좀 메인급으로 하자. 메인급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인급으로 이것도 좋으니까 한 종목당 4%에서 5% 정도를 5종목을 하나의 그 펀드처럼 넣어두세요. 네. 그럼 약간 조금 리스크가 덜하거든요. 종목 하나만 굳이 딱 선택해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 조금 펀드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이 송배전 전력망 테마 자체를 내 포트에 넣어보자는 거죠. 네. 그럼 리스크도 확 줄어드시고 대응하기도 정말 편합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만 봐볼까요? 좀 요즘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효성중공업. 자, 차트가 좀 밀리는 듯하지만 밀릴 때마다 매수하기에는 정말 좀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라인상으로 항상 그렇지만 최근에 그랬어요. 120에서 이탈 자리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들. 사실 8월과 9월에 좀 블랙 먼데이 등등해서 좀 일본 NI 이슈 때문에 시끄럽긴 했었잖아요. 하지만 다시 돌려놨거든요. 떨어지면은 얘는 뭐예요? 다시 또 돌립니다. 또 돌립니다. 무조건 돌립니다. 왜? 실적 모멘텀 때문에
갈 수밖에 없거든. 무조건이거든. 예. 그래서 뭐 요게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한 5종목들은 조금 분산 개념으로 해서 한 바구니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다음 CXL인데 CXL 종목이 완전 바닥에서 최근의 움직임들이 살짝 나옵니다. 와, 보면은요. 정말 많이 갔었던 YC. 약간 좀 시끄럽긴 하지만 차트의 움직임은 뭔가 돌리려는 듯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까 뭐예요? 상단 라인 연결을 해보면은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차트의 되돌림 자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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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서 살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상승을 좀 주다가 내려왔다가 주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저점 바닥 있죠. 돌려 세우기 직전의 저점 바닥. 여기가 여기 그 다음 저점 바닥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가능한 한 따라가세요. 이 자리가 핵심이에요. 진짜 중요한 자리야. 여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뭐 25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이 바닥 자리가 높아져. 여기가 형성이 된 다음에 여기 돌릴 때 있죠.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따라 들어가시면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크게 가요. 이게 아마 상반기 안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꼭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보면은 DI랑 엑시콘도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은데, 자, DI도 보시면요. 바닥을 한참을 헤매다가 약간 돌리기 시작해요. 자, 이것도 큰 바닥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지지 저항선 형성된 다음에 쭉 돌립니다. 자, CXL의 개화는 언제입니까? 25년 하반기 26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이슈는 불었지만 본격적으로 삼성 전기 쪽에서 진행하면서 뭔가 이슈화를 탁 시켜버리게 되면은 25년 하반기 보고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고, 예전에 왜 삼성과 하이닉스 비교, HBM까지 비교를 합니까? 삼성은 HBM 기술을 삼성으로 가져가자. 삼성은 뭐예요? 하이닉스에서 쫙 흡수해버렸잖아.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 사실. 그런 부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CXL도 조만간 큰 폭의 개화가 있을 겁니다. DI도 차분하게 조정심하다 대응하신 전략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 이제 시장의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분명히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고 앞으로의 시장 잘 대응하시고 25년도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